유리야, 말해. 내 아이라고 말해. 저 여자가 널 모함하는 거라고 말하라고! 쨍그랑! 어머니의 제단에 올렸던 향로가 싸늘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빗소리와 뒤섞였다. 그 직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손찌검이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휘청거리다 찬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가 흘러내렸다. 강태준. 내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말들을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산산조각 난 저 향로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따귀 한 대가 그의 화려했던 가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은, 뺨 한 대로 15년의 징역을, 깨진 향로 하나로 한 가문의 몰락을 사게 될 줄은, 과연 강태준은 시장에서 주워온 아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바로 시작될 이 충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 쉴 새 없이 퍼붓는 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빗줄기조차 시댁의 호화로운 빌라를 뒤덮은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인 듯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첫 기일. 시어머니 박 여사가 늘 일하는 애의 영역이라며 비아냥거리던 넓은 주방 한쪽에서 나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진수성찬도 값비싼 꽃과 촛불도 없었다. 하얀 백설기 한 접시와 맑은 탕국, 그리고 은은한 향을 피우는 향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가장 구석진 곳에 임시로 마련한 작은 상 위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평온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라던 어머니. 당신의 딸이 지난 3년간 머물렀던 이 좋은 짝의 집이 사실은 자유와 인격을 가두는 황금세장이었다는 것을 아셨을까? 내 이름은 윤서연이다. 시댁 식구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는 기댈 곳 하나 없는 가난한 고아였다. 남대문 시장에서 꽃을 팔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 그들은 내가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기에 강태준 같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젊고 유능한 은행 지점장에 명망 있는 집안 출신. 모두가 나를 신데렐라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불 속에 들어와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법. 그 화려한 이불 속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3년간의 며느리 생활은 파출부보다 못했다. 파출부는 월급이라도 받고 쉬는 날이라도 있지만 나는 새벽부터 칠흑 같은 밤까지 일하고도 경멸의 눈초리와 가시 돋친 잔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내 상념을 갈랐다. 박 여사였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아주 재수없 붙었네.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야.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잖아. 온몸에 값싼 향수와 불법 도박장의 담배 연기 냄새를 뒤섞은 채 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하이힐을 벽 쪽으로 냅다 걷어차고는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집안을 훑었다. 주방 구석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자 짙게 그린 그녀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다. 어머머, 저 천박한 것 좀 봐.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재수없게 향불을 피워? 우리 집 망하라고 고사 지내니? 어쩐지 오늘 내가 돈을 다 잃더라니. 네가 집안에 잡기를 끌어들여서 그런 거였어. 나는 긴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설명했다. 어머니, 오늘이 저희 엄마 첫 기일이라서요. 구석에서 조용히 향만 피우고 마음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방해 안 되게 할게요. 기일은 무슨 놈의 기일? 박 여사는 소리치며
다가와 내가 막 차려놓은 과일 접시를 손으로 쳐냈다. 네 엄마 제사는 절에 가서 지내든가 네가 살던 그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집 가서 하란 말이야. 이 집에 재수 없는 기운 끌어들이지 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집은 가난한 것들이 쓰는 물건은 상극이라고. 당장 치워. 당장. 차가운 바닥을 뒹구는 귤들이 마치 이 집에서의 내 신세 같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귤을 하나씩 주우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내가 참는 것은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내가 가진 거대한 부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진 바로 그때 강태준이 돌아왔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흐트러진 모습으로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다. 평소에 말끔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계산적인 불안과 초조함의 핏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도 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술장으로 가양주를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태주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었다. 며칠 전 나는 그의 통화를 엿들었다. 그는 대형 그룹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임원들에게 바칠 거액의 뇌물이 필요했다. 무려 5억 원이라는 돈이. 아들이 돌아오자 박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즉시 태도를 바꾸어 달려가 일러 바쳤다. 아이고 태준아, 내 마누라 좀 봐라. 내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집을 아주 초상집으로 만들어 놨어. 이러니 내 일이 자꾸 꼬이고 나는 노름만 하면 돈을 잃지. 다 저 재수 없는 기운 때문이야.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소박한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장모님 제사? 효녀 납셨네. 제사 지낼 돈은 있고 남편 큰일 치를 돈은 없나 보지? 나는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당신 취했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안 취했어. 태주는 고함을 질렀다. 술에 취해 혀는 꼬였지만 목소리에는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윤서연, 나 돈 필요해. 아주 급하게 5억. 오늘 밤, 아니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5억 구해와. 나는 헛웃음을 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농담해요? 난 시장에서 꽃이나 팔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5억을 구해요? 당신이 매달 주는 생활비는 장보기도 빠듯한데 내가 돈을 찍어내는 줄 알아요? 가난한 척 연기하지 마! 태주는 으르렁거리며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네가 시골의 땅 한 조각 남겨둔 거 알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선산 말이야. 부동산 하는 놈들 말이 거기 개발계획 잡혀서 싸게 팔아도 6, 7억은 나온다더군. 당장 팔아. 팔아서 내가 대표이사 되는데 쓸 돈 내놓으라고. 내가 대표되면 돈은 물처럼 들어올 테니 그때 가서 10배로 좋은 땅 사줄게. 결국 이거였구나. 그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 공간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내 뿌리이자 어머니와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조상님들 땅이고 우리 엄마 모시는 곳이에요. 죽어도 못 팔아요. 대표이사가 되고 싶으면 당신 힘으로 돈을 구해요. 아내 재산 넘보는 비겁한 짓 하지 말고. 누구더러 비겁하대. 옆에 서 있던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남편이 미래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데 아내면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깟 쓸모없는 땅 덩어리 지켜서 뭐 할 건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거 팔아서 남편 출세시키는 게 진짜 도리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도리가 며느리 선산 뺏어서 아들 뇌물 주는 건가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이게 진짜. 박 여사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술과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그는 제사상 위에 향로를 집어 들더니 높이 치켜들었다가 대리석 바닥으로 힘껏 내리꽂았다. 쨍그랑!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던 낡은 청자 향로가 수백 개의 조각으로 박살났다. 향재가 사방으로 국화꽃 위를 잿빛으로 뒤덮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방금 우리 어머니의 향로를 깨부쉈다. 내가 고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존엄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당신. 나는 온몸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뭐? 태주는 눈을 부릅떴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깼다. 어쩔래.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그깟 낡아 빠진 향로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똑똑히 들어. 내일 아침까지 땅팔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그는 내게 달려들어 다시 한번 손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정확히 내 뺨을 향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강한 충격에 나는 휘청거렸고 머리를 찬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깨진 향로 조각들 옆으로 쓰러졌다. 입가에서 흘러나온 피는 짜고 비렸다. 이마의 상처에서도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렸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아주 꼴 좋다. 고집불통인 것들은 좀 맞아야 돼. 우리 아들이 잘했네. 처음부터 버릇을 단단히 잡아야지. 안 그러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고. 네 꼴을 좀 봐. 네, 어디가 우리 아들하고 어울려? 우리 아들은 하늘을 나는 용인데 너는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암탉 신세잖아. 땅 팔라고 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머릿속에 이명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적 고통이 지나가자 정신은 기이할 정도로 맑아졌다. 냉정할 정도로. 지난 3년간 나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현숙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해왔다. 천명그룹의 귀한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등 뒤로 하고 영국에서 받은 경영학 석사 학위와 수십 개의 블랙카드를 숨긴 채 소박한 옷을 입고 이 가정을 위해 푼돈을 아껴가며 살아왔다. 나의 진심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강태준이 천명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윤서연이라는 나 자체를 사랑해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짐승의 탐욕을 인간의 마음으로 재려고 했던 것이 내 가장 큰 실수였다. 깨진 향로는 단순히 하나의 제사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결혼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였다. 내가 맹목적으로 지켜왔던 사랑에 대한 조종여종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바라던 소박한 행복을 찾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의 딸.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우리 모녀의 명예를 짓밟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순하고 착했던 윤서연은 저 깨진 향로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일어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 낡은 흰 셔츠 위로 뚝뚝 떨어지며 섬뜩한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내 눈은 심연처럼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손으로 입가의 피를 닦아내 그 비릿한 맛을 음미했다. 이 굴욕을 뼛속까지 새기기 위함이었다. 고개를 들어 강태준과 박 여사를 보았다. 내 눈빛에 태준은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아내가 그런 무서운 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순종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만인 위에 군림하는 자의 압도적인 위엄과 잔혹한 심판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뭘 봐? 태주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정체모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한 대 더 맞고 싶어? 말했지. 땅 안 팔 거면 꺼지라고. 당장 이혼 서류 쓸 거야.
나는 태연히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그 침착하고 여유로운 동작에 주방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강태준.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천년의 빙하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확실하게 계산부터 하죠. 당신 돈 필요하댔죠? 대표이사 되려고 5억이 필요하다고요?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 바꿨나? 이제야 무서운 걸 알았어? 땅 팔겠다고? 나는 입꼬리만 올려 비웃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멸이 가득한 미소였다. 5억은 너무 적잖아요. 나는 깨진 향로 조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5억은 푼돈이죠. 더 갖고 싶지 않아요? 50억, 500억, 아니면 1000명 그룹 전체는 어때요? 500억이라는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방금 전까지 나를 저주하던 것도 잊은 듯 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은행이라도 털게? 아니면 로또라도 맞았니? 로또는 안 맞았어요. 나는 그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바로 두 분 모자가 평생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행운의 로또였는데 그걸 어리석게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태준이 늘 촌스러운 벽돌폰이라며 비웃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천명그룹의 최고 운영 시스템과 직통으로 연결된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였다. 내가 저택을 떠나던 날, 진 실장님이 내 손에 쥐어준 물건이었다. 화면이 깨진 내 휴대폰을 보더니 태준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엄마, 저것 좀 봐. 내가 한 대 때렸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저거지 같은 벽돌폰으로 500억을 만들겠대. 누구한테 전화하게? 시장에 있는 생선장수 아줌마들한테 전화해서 빚 독촉이라도 해달라고 하려고? 박 여사도 따라 웃었다. 미친년. 아주 단단히 미쳤네. 얘 그냥 빨리 내쫓아. 저러다 사람 물겠어. 그들의 야만적인 비웃음을 무시한 채 나는 태연히 짧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너무나 조용해서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긴장된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나예요. 나는 짧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진 실장님의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민국 재계 전체가 어려워하는 남자, 천명제국의 장군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3년 만이네요. 드디어 피닉스 플랜을 가동할 때가 됐군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총알처럼 명령을 내뱉었다. 즉시 대형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를 회수하고 여신 계약을 전면 중단하세요. 강태준과 박춘자 명의의 모든 자산, 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동결시키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웃음에서 경악으로 변해가는 태준의 얼굴을 쳐다본 뒤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예정된 대표이사 임명 결정을 취소하세요. 대신 횡령 및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사유로 하내고 통지서를 보내고요. 10분 드립니다. 10분 안에 결과를 보고받고 싶군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만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태주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지만 오만함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믿지 않았다. 늘 고개 숙이고 순종만 하던 시골뜨기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이고 무게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피닉스 플랜? 자산 동결? 태주는 억지로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동네 양아치한테 전화 한 통 해놓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대형 그룹이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천명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너 같은 개미 한 마리가 감히 거목을 흔들겠다고? 박 여사도 입을 삐죽였다. 어휴, 연기 한번 실감나네. 진짜 사모님인 줄 알겠어. 10분? 좋아. 10분 뒤에
네가 무슨 꼴을 당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지. 그때 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맹세컨대 너희 바닥을 혀로 핥게 한 다음에 내쫓을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의자를 끌어와 조용히 앉았다. 벽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 째깍.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3년간의 긴 연극을 끝내실 분. 오만한 지점장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만들 10분. 어머니의 향로를 깨부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10분이었다. 태주는 다시 술을 따랐지만 그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잔인한 기운은 그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마치 사형 집행 시간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기다림만이 존재했다. 공포에 일그러진 그들의 맨 얼굴을 보게 될 순간을 향한 기다림? 넓은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 소리는 이미 작동된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었다. 1분이 지났다. 나의 기묘한 태도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던 강태주는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코냑 잔을 흔들며 거들먹거렸다. 호박색 술이 그의 벌건 얼굴 위로 아른거렸다. 윤서연. 그가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연기 꽤 잘하는데? 피닉스 플랜이 어쩌고, 자산 동결이 어쩌고, 홍콩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과대망상에 빠졌나? 어디 이상한데 전화해서 허풍 몇 마디 떨면 이 강태준이 겁먹을 줄 알았어? 그가 다가오자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정신 차려. 당신은 내가 시장 바닥에서 데려온 꽃 파는 애송이야. 고물상에서도 안 사갈 그 고물전화기로 누굴 부르겠다는 거야. 자, 착하지. 어서 땅 문서나 내놔. 내가 예뻐해줄게. 박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빈정댔다. 쟤랑 무슨 말을 하니 아들.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지? 어디 보자. 10분 뒤에도 아무 일 없으면 내가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꽁꽁 묶어가라고 할 테다. 가난한 데다 미치기까지 한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이 정말 복도 없지. 나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다.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곧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설명은 무의미했다. 내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며 천명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진 실장님은 이 전화기를 주며 당부했었다. 아가씨, 이것은 비상 버튼입니다. 피닉스 플랜은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마지막 수단입니다. 한번 가동되면 아가씨를 해치려는 모든 자들을 불태워 버리겠지만 동시에 아가씨의 신분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의 마지막 퇴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남편의 따귀 한 대와 깨진 향로에 의해 막혀버렸다. 나에게는 이 거짓된 가정을 피닉스의 불길로 태워버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3분이 지났다. 태주는 슬슬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해! 더는 못 참아주겠네. 10분은 무슨?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 기다려요. 내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겨우 3분 지났어요. 지점 장식이나 되는 분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야 쓰겠어요? 아니면 혹시 두려운 건가요? 두려워? 태주는 목을 젖히고 크게 웃었다. 내가 뭐가 두려워? 미친 마누라가 무섭다고? 좋아, 기다려주지. 어디 무슨 광대짓을 하는지 끝까지 봐주겠어. 4분이 지났다. 갑자기 날카로운 알림음이 정적을 갈랐다. 띵띵띵. 평범한 문자 알림음이 아니었다. 태준의 휴대폰에 설치된 대형그룹 내부 관리 앱의 긴급 알림음이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극도로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만 울리는 소리였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시간에 누가 보고를 해? 혹시 임명 소식이 벌써 났나? 그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는 순간 태준의 눈이 극도로 커지고 동공이 바늘처럼 작아졌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그는 눈을 비비고 고개를 흔들더니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전체 대문자로 쓰인 붉은색 제목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긴급 해고 및 형사 고발 결정 통지. 태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겁에 질려 뒤틀린 목소리로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었다.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공금 횡령, 경쟁사와의 내통. 모기업인 천명그룹은 강태준 지점장을 즉시 직위 해제 및 해고하기로 결정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쳤다. 해고? 형사고발? 천명그룹? 왜 천명그룹이? 난 대형그룹 소속이잖아. 이건 스팸이야. 분명 스팸 메일이라고. 아니면 누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장난치는 거야. 박 여사는 아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왜 그래 아들?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너 내일이면 대표이사 되는데 나도 몰라. 갑자기 이런 이상한 메일이 왔어. 태주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는 허둥지둥 사장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알림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5분이 지났다. 띵디딩 띵디딩. 이번에는 기관총 소리처럼 연달아 울리는 문자 메시지였다. 태준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박 여사의 휴대폰도 미친 듯이 울려댔다. 태준이 문자를 열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XX은행 고객님의 계좌 가법적 기관의 요청에 의해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가능 잔액 0원. XX카드 고객님의 플래티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거부됩니다. XX은행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즉시 상환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4시간 내에 잔액 전체를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이.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은행 앱을 열었다. 그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노딩 표시만 빙글빙글 돌다가 계좌 동결이라는 붉은 글씨만 선명하게 떴다. 동시에 박 여사도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노후자금 통장도 막혔잖아. 내 돈이요. 어제 딴 돈은 다 어디 갔어? 왜 전부 영원이 된 거야?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뜨거운 물에 댄 듯 펄쩍펄쩍 뛰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6분 지났네요. 나는 가볍게 말했다. 진정하시게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태준이 획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극심한 공포로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너야, 네가 한 짓이지? 이 미친년,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왜 내 계좌가 막히고 왜 내가 해고당한 거냐고?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일어섰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나의 기세는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말했잖아요. 기회를 줬지만 당신이 걷어찼다고. 5억이 적다고 하길래 짐을 덜어주려고 영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 태주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여전히 이 시골뜨기 아내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너는 그냥 꽃 파는 애잖아. 날 속인 거야. 7분이 지났다. 띠리리리링!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박춘자 씨, 맞지? 수화기 너머로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 백상어야. 방금 네 보증서 주던 잘난 아들놈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 들었다. 재산도 전부 압류됐다며?
배. 백상어 사장님, 박 여사가 더듬거렸다. 사장님은 무슨? 똑똑히 들어. 네가 빌려간 도박빚 5천만 원, 이자까지 7천이다. 오늘 당장 갚아. 이제 보증서 줄 지점장 아들도 없으니 나도 더는 안 봐줘. 15분 뒤에 우리 애들 보낼 테니 돈 없으면 장기 팔아서 갚을 준비나 해. 뚝! 전화가 끊겼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준아, 나 죽었어. 걔들이 나 죽인대.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이제 무슨 돈으로 빚을 갚아? 8분이 지났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울부짖고 아들은 소리쳤다. 태주는 미친 듯이 사방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에게 전화하니 통화 중. 부사장에게 전화하니 없는 번호. 내연녀인 비서에게 전화하니 받지 않았다. 그가 돈과 술로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던 모든 인맥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극심한 혼란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 씨, 당신 대체 누구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이제 9분이네요. 곧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집에서의 마지막 1분을 즐기세요. 곧 이 집도 당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9분 50초. 나는 휴대폰을 들어 막 화면에 나타난 붉은 버튼을 눌렀다. 소등. 펑.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결된 빌라의 모든 불이 꺼졌다.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곧이어 보안 시스템이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위잉! 위잉! 차갑고 감정 없는 자동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경고! 무단 침입자 발생. 기존 거주자 강태준, 박춘자님의 접근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즉시 퇴거 바랍니다. 30초 후 방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불 켜!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박 여사가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더듬더듬 찾았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태주는 소리치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10분. 바로 그 순간이야.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모자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을 때 현관 쪽에서 눈부신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으로 진입하는 여러 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검고 육중한 고급 세단들이 마치 밤의 괴수처럼 조용히 들어섰다.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눈부신 빛을 등진 채 키가 큰 한 남자의 실루엣이 위험 있는 풍채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과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두 줄로 따라 들어왔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진 실장님이었다. 그는 바닥에서 떨고 있는 강태준을 스쳐 지나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꽃게라고 침착하게 서 있는 내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새하얀 실크 손수건을 공손히 받쳤다. 그의 목소리가 존경심을 가득 담아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모든 명령은 완수되었습니다. 부디 핏자국을 닦으시고 다음 지시를 내려주시지요. 그 순간 강태준과 박 여사의 세상은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 한마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비추는 거실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내 앞에 공손히 고개 숙인 그 위험 앞에서 숨을 죽이는 듯했다. 나는 진 실장님의 손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받았다. 차가운 비단결이 이마의 상처에 닿자 살짝 몸이 떨렸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더 맑게 해주었다. 나는 천천히 얼굴에 핏자국을 닦아냈다. 마치 이 아수라장이 아니라 천명저택의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동작은 느리고 우아했다.
강태준과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좁고 이기적인 세계관 속에서 가난한 꽃 파는 며느리의 모습과 회장님이라는 권위 있는 호칭은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비현실적인 모욕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지점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모았다. 그는 진 실장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누군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 밤중에 누가 허락했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와? 조폭이라도 동원해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하는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 여사도 아들이 나서자 용기를 얻은 듯 거들었다. 맞아. 당신들 전연하고 한패지? 이 천하에 몹쓸 것. 아주 배우의 자가용까지 동원해서 연극을 해? 이 늙은이를 속여 먹으려고? 회장은 무슨 회장? 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도 되시나? 진 실장님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 그에게 저들은 귓가를 앵앵거리는 파리떼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나의 지시를 기다렸다. 나는 핏자국을 다 닦고 손수건을 곱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공포를 감추려 애쓰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 실장님, 고개 드세요.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서 그렇게까지 예의를 갖출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 실장님은 허리를 펴고 돌아서서 태준 모자와 마주 섰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태준은 비로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관자놀이의 희미한 흉터. 태준은 문득 그 얼굴이 나찍다고 생각했다. TV에서, 경제 잡지에서 혹은 자신이 감히 끼어들 수도 없었던 상류층 파티에서 본 것 같았다.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다. 기억났다. 2달 전 대형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저 남자는 모기업인 천명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었다. 그때 태준은 저 아래 관중석에서 그저 부러움과 갈망의 눈으로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을 뿐이었다. 당신은 진, 비서실장님. 태준이 더듬거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고인이 된 천명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재계에서 장군이라 불리며 호령하던 남자.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그리고 왜 자신의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 실장님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강태준 군의 기억력이 그리 나쁘진 않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네의 지성과 인격은 형편없기 짝이 없어. 어째서 여기에 왜 저 여자를... 태준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무례하다. 진 실장님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박 여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파에 주저앉았다. 감히 천명그룹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인이신 윤서연 회장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 경호원,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다가와 한 명은 태준의 손을 거칠게 내리치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바닥에 무릎 꿇렸다. 그가 내동댕이 쳐진 곳은 바로 자신이 방금 깨부순 향로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놔! 이거 불법이야! 고소할 거야! 태준은 고통과 굴욕 속에서 발버둥쳤다. 나는 경호원에게 손짓해 멈추게 하고 천천히 태준 앞으로 걸어갔다.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내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고소하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내려진 판결문부터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진 실장님을 돌아보았다. 진 실장님, 보고해 주세요. 지난 10분간 그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똑똑히 알려주세요. 진 실장님은 서류철을 펼쳐들고 또박또박 보고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강태준의 인생에 밝히는 데모소리 같았다. 회장님의 명에 따라 피닉스 플랜은 22시 15분에 성공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사 관련. 대형그룹 이사회는 강태준 지점장을 공금 횡령, 허위 대출 서류 결제를 통한 뇌물수수,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사유로 즉시 해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내 계정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모함이야.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난 회사의 인재야. 날 해고할 순 없어. 진 실장님은 그를 무시하고 다음 장을 넘겼다. 둘째, 재정 관련. 대형그룹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8대 은행의 전략적 파트너인 천명그룹의 요청에 따라 강태준과 그의 모친 박춘자 명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XX은행의 예금 3억 5천만 원 동결, XX은행의 예금 2억 1천만 원 동결. 현재 거주 중인 이 빌라의 주택담보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 요청되었으며 내일 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자택을 봉인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내 집, 내 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그냥 은퇴한 늙은이일 뿐이야. 진 실장님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은퇴한 늙은이 박춘자 씨. 제가 불법 도박장에서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명단을 읽어드릴까요? 현재 총 부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방금 채권자들이 제게 전화해서 오늘 밤 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오겠다고 전해달라더군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보증인이었던 귀한 아드님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져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빚 독촉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벌이던 흔한 연극이었으니까. 태주는 쓰러질 수조차 없었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진 실장님이 읊은 숫자들은 1원 단위까지 정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동결시킬 수 있는 배후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왜? 태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당신이 천명그룹 회장이야? 그렇게 부자면서. 왜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어? 당신이 날 속였어. 사기꾼은 바로 당신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요? 맞아요. 내가 가난한 척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짜 파출부로 여겼죠. 당신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점장이 되었다고 했지만 당신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누가 뒤에서 당신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었는지는 알고 있나요? 태준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몸을 일으켜진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진 실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태준 앞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죽은 나비처럼 흩날렸다. 읽어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지난 3년간의 당신 승진 기록이에요. 당신이 10억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는 내가 천명그룹 자회사를 시켜 당신과 계약하게 한 거예요. 당신을 과장으로 승진시켜준 300만 달러짜리 쌀 수출 계약은 내가 진 실장님께 부탁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심지어 당신이 앉아있는 그 지점장 자리도 내가 이사회에 천명그룹의 사위를 잘 봐달라고 조용히 압력을 넣은 결과물이에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은 커져만 갔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성공이 사실은 이 주워온 아내가 베푼 것이었다. 자신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온실 속에서 사육되던 병아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한 남자의 자존심, 성공한 자의 오만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자신이 꼭두각시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당신은 사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성공과 명예를 줬죠. 그 대가로 단지 진실한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당신이 내게 돌려준 건 뭐죠? 경멸, 배신, 그리고 따귀 한 대와 깨진 향로뿐이었어요. 나는 바닥의 조각들을 가리켰다. 당신이 어머니의 향로를 깨부순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밥그릇을 걷어찬 거예요. 5억이 없다는 이유로 날 내쫓겠다고요? 좋아요. 이제 나에겐 500억, 5천억이 있지만 당신에겐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돈으로 내 자유를 되찾고 당신에게는 교도소행 티켓을 사주겠어요. 교도소? 태준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안 돼! 우린 부부잖아. 이럴 순 없어. 부부?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내 선산을 팔라고 협박했을 때 우리가 부부라는 걸 기억이나 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재수 없는 년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었나요? 진 실장님. 예, 회장님.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공표하세요. 진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였다. 강태준 군. 해고 및 자산 동결 외에도 당신은 현재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요. 구체적으로 엑스도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청업체와 결탁하여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모든 증거,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신과 공모자 간의 통화 녹취록은 이미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되었소.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바닥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이 일이 아주 은밀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고 돈을 쪼개서 옮겼는데 어떻게 서연이 이걸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죠? 나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출장 갈 때마다 당신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던 그 예쁜 비서, 사실은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녀는 1000명 그룹이 주는 돈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태주는 고통과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배신당하고 속았고 평생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당했다.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실은 사냥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냥감이야말로 가장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그때 실신한 척하던 방 여사가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말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도박꾼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게로 달려와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내 발목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서연아! 예,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 태준이 좀 용서해줘. 걔가 어리석어서 철이 없어서 그랬어. 네가 회장님이고 돈도 산더미처럼 많잖아. 15억이 뭐가 아깝다고 그래.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너를 여왕처럼 모실게. 네, 엄마 제사상도 이 집에서 제일 크게 차려줄게. 제발 우리 아들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줘. 방금 전까지 나를 재수 없는 년이라 부르던 여자가 이제는 내 발밑에서 비굴하게 비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차갑게 발을 빼냈다. 그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여사님, 또 착각하시네요.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15억은 제게 가방 몇 개 값에 불과하죠. 하지만 제 선의를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게 아까워요. 이 썩어 빠진 집안에서 낭비한 제 3년의 청춘이 아깝다고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당신 아들만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리고 방금 당신의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한 새로운 채권자로서 저는 이 집을 압류할 겁니다. 뭐? 압류?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아요. 두 분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5분 들이죠.
5분 안에 개인 소지품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나갈 경우 절도죄로 간주하겠습니다. 경호원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나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소파로 돌아가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들 가족의 마지막 비극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폭풍은 이미 멎었다. 이제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배신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강태준의 내연녀가 곧 도착할 테니까. 내가 준 5분의 시간 중 4분이 흘렀다. 거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박 여사는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이 유일하게 허락한 검은 비닐봉지에 자신의 화려한 옷들을 쑤셔넣고 있었다. 강태준은 넋나간 사람처럼 벽에서 떼어진 우리 웨딩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돈, 그리고 이제는 잠자리까지.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바로 그의 대를 이어줄 아이라는 희망. 그가 오랫동안 몰래 만나온 섹시한 비서 한유리의 뱃속에 있는 아기였다. 태주는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들 모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도 못 낳는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의 구원이며 재기할 동력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가 붙잡으려 하는 그 구명줄은 사실 그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돌덩이였다. 끼익! 별장 정문 앞에서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노란색 택시가 멈추고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내렸다.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으로는 몸에 딱 붙는 세련된 원피스 위로 볼록하게 쏘순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한유리였다.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군. 태준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나에게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나를 내쫓은 뒤 한유리를 집으로 들여 박 여사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뱃속의 아이를 공인받을 예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수십억짜리 저택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상상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의기양양하게 치켜 올린 채 들어섰다. 태준 씨, 나 왔어요. 유리는 문 밖에서부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폭풍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비집 사왔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배를 엄청 세게 차네요. 거실로 들어선 순간 유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환영 파티가 아니었다. 처참한 몰골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태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쓰레기 봉투에 옷을 쑤셔넣고 있는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얼음장 같은 표정의 경호원들. 그리고 그 중심,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 유리가 늘 촌스럽고 멍청한 마누라라고 비웃던 바로 그 여자.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태준 씨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유리를 보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가로막혔다. 유리야!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태준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 좀 살려줘. 서연이한테 말해줘. 네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나한테 살기를 열어달라고 말해줘. 유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과 나와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스폰서 사냥꾼의 예리한 감각은 이 금광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살려달라니요? 당신 지점장이잖아요. 유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유리에게 다가갔다. 내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위압적으로 울렸다. 안녕하세요, 한유리 씨. 그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제가 대신 대답해 주죠. 당신의 강태준 지점장님은 방금 해고당했고 재산은 동결됐으며 빚더미에 앉은 채 횡령죄로 곧 감옥에 갈 예정이에요. 이 집도 더는 그의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장에 온 걸 환영해요. 뭐라고요? 유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준에게 사실 확인을 하듯 쳐다보았다. 당신, 파산했다고? 감옥에 간다고? 태준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유리야, 나 다 잃었어. 하지만 나에겐 아직 너와 우리 아이가 있잖아. 날 버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서연이한테 빌기만 하면. 태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리는 마치 벌레를 떼어내듯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비켜. 이 미친놈아. 누가 너랑 부부야? 누가 너랑 다시 시작해? 돈도 없는 너를 내가 뭐하러 따라가? 감옥에라도 같이 가줄까? 난 젊고 창창해. 전과자랑 엮일 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유리의 태도에 태주는 망연자실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여자가 이제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유리야, 무슨 소리야. 내 뱃속엔 내 아이가 있잖아. 우리 강씨 집안의 장손이라고. 태준이 더듬거리며 애원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방 안가득 쉬고 씁쓸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아이? 장손? 나는 깊은 연민의 눈으로 태준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씨, 당신 정말 불쌍할 정도로 멍청하군요.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질문은 태준과 박 여사의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다. 옷을 챙기던 박 여사도 고개를 번쩍 들고 입을 떡 벌렸다. 서연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리, 제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데 어떻게 태준이 애가 아니야. 나는 진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직접 확인해봐요. 당신이 감옥에 가기 전에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한 뭉치의 도찰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유리는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다.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그 남자는 너무나 익숙해서 태주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바로 대형 그룹의 신용쟁사인 라이벌 회사 사장, 박 사장이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아의 생물학적 부, 박만수, 친자관계 확률 99.99%.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가짜야. 전부 거짓말이야. 태주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는 유리를 돌아보았다. 눈이 핏발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유리야, 말해. 내 아이라고 말해. 저 여자가 널 모함하는 거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유리는 부인하지 않았다. 연극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겁에 질렸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하고 도끼 어린 얼굴만 남아 있었다. 들킨 마당에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유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내 꼴을 좀 봐. 태준 씨.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을 것 같아? 넌 쪼잔하고 가부장적이고 마마 보이기까지 하잖아. 박 사장님이 대형 그룹 입찰 정보를 빼내오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넌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너.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 유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비웃었다. 맞아, 박 사장님 아이야. 넌 그냥 설거지나 한 거지. 몇 달 동안 분유값에 제비집에 명품 가방까지 사주면서 내 태교 도와줘서 고마워. 그건 내가 침대에서 봉사해준 서비스 비용이라고 칠게. 이제 넌 빈털터리니까 우린 각자 갈 길 가자고. 잘 가. 말을 마친 유리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이 배신자, 죽여버리겠어.
굴욕감이 분노로 폭발한 태준이 미친 소처럼 유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향로 조각을 집어 그녀를 찌르려 했다. 악! 살려주세요.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하지만 내 경호원들이 더 빨랐다. 그들은 태준의 팔을 붙잡아 다시 한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태준은 발버둥치며 울부짖고 욕설을 퍼부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핏자국과 뒤섞여 흉측한 몰골을 만들었다. 그 광경을 본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를 이을 손주라는 마지막 희망이자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 잃고 집 잃고 아들은 감옥 가고 손주는 남의 자식이라니. 세상 사람들 이 망한 집안 좀 보세요. 태준아, 이 멍청한 놈아. 조강지쳐버리고 저런 쓰레기를 집에 들여? 이제야 정신이 들어? 그들의 울음소리, 욕설, 비명이 뒤섞여 극도로 혼란스럽고 비참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자들이 내가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가족이었다니. 거기까지.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 담긴 힘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문가에 숨어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유리를 돌아보았다. 한유리 씨, 어딜 가려고요? 저는 집에. 유리가 더듬거렸다. 못 가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진 실장님, 저 여자 체포영장도 읽어주시죠. 진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한유리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으로부터 대형그룹의 기밀 자료를 복사하여 경쟁사에 넘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안 돼, 난 안 가. 태준 씨 살려줘요. 박 사장님 살려주세요. 차가운 수갑이 유리의 하얀 손목에 채워지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경찰차로 질질 끌려가며 화려했던 안주인의 꿈을 처참하게 마감했다. 이제 방 안에는 나와 태준 모자만이 남았다. 벽시계가 마지막 알림음을 울렸다. 시간 다 됐어요. 내가 선언했다. 5분이 끝났고 연극도 끝났습니다. 나는 조금의 연민도 없는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경호원.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여기서 살게만 해줘. 개처럼 말처럼 부려도 좋으니까 제발 내쫓지만 말아줘. 태준이 내 발밑까지 기어와 애처롭게 빌었다.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밖에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늙은이가 어디로 가라고? 제발. 박 여사도 2손을 모아 빌었다. 나는 차갑게 외면하고 계단으로 향했다. 당신들이 날 내쫓을 때도 비는 이렇게 왔어요. 당신들이 내 어머니의 향로를 깨부술 때 정이라는 걸 생각이나 했나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꺼져요. 거구의 경호원들이 2사람의 겨드랑이를 끼고 마치 쓰레기 자루를 들듯 질질 끌고 나갔다. 놔! 안 가!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들의 비명은 점점 멀어지다가 콱 하고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끊겼다. 나는 2층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하얀 빗줄기 아래 흠뻑 젖은 2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늙은 여자와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우는 남자. 그들의 유일한 여행 가방은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옷가지들은 흙탕물에 뒹굴고 있었다. 처량한 광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통쾌함보다는 안도감이 컸다. 마침내 암 덩어리를 잘라낸 기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진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천명그룹의 불사조, 윤서연의 인생이, 그리고 저들에게는 지상의 지옥이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새벽이 밝아왔다.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을 뚫고 첫 햇살이 텅 빈 거실을 비췄다. 폭풍과 떠줄게.
흔적을 빌라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더 이상 강태준의 고함 소리도 박 여사의 잔소리도 지난 3년간 나를 짓눌렀던 숨막히는 공기도 없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젖은 정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빗물은 지난밤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그날 아침 나는 전문 청소팀을 불러 집 전체를 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 옷가지, 신발, 이불부터 벽에 걸려있던 거짓된 가족 사진까지 모조리 수거해 소각시켰다. 내 공간을 더럽히는 것은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집도 이 집의 주인처럼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날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머니를 위한 재단을 다시 차리는 것이었다. 나는 직접 최고급 청화백자 제기 세트를 골라 이전처럼 어두운 주방 구석이 아닌 거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정성껏 차렸다. 새 향로에 향을 피우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미소 짓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엄마, 딸이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엄마의 향로를 부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3개월 후 강태준과 한유리가 연루된 횡령 및 산업 스파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피해자이자 민사소송의 원고인 천명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날 나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내딛는 걸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피고인석에선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강태준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구치소에서의 석 달이 그를 10년은 늙게 만든 듯했다. 한때는 윤기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삭발되어 흉터가 드러나 있었고 퀭한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다. 어쩌면 후회와 부끄러움이 혹은 한때 자신이 짓밟았던 아내의 눈부신 모습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옆에는 한유리가 있었다.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태준에게 접근해 기밀을 빼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내가 그를 자극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지만 그녀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방청석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천명그룹의 변호인단이 수집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위조 계약서,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그들의 죄는 명백했다. 최후 진술에서 태준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흐느꼈다. 서연, 아니 윤서연 회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리석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를 선처해 주십시오. 이제 기댈 곳 없는 늙은 분입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어머니를 걱정한다고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향로를 깨부술 때 늙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나 했나요? 법은 공평합니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니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처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그녀 스스로가 만든 업보겠. 법원은 강태준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5년과 천명그룹에 대한 20억 원의 배상을, 한유리에게는 산업 스파이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호송차로 끌려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다. 박 여사는 아들이 구속되고 집에서 쫓겨난 후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남은 귀금속마저 다 팔고 도시의 가장 허름한 쪽방촌을 전전했다. 어느 날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낡은 골목을 지나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았다. 박 여사였다. 한때는 나를 촌스럽다고 손가락질하던 그녀가 다른 노숙자와 캔 하나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진 실장님이 물었다. 회장님, 차를 세워 돈이라도 좀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의 동정은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스스로 교훈을 얻게 둬야죠. 가요. 3년이 흘렀다.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았다. 나는 1000명 그룹을 이끌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더 이상 고개 숙이던 유약한 윤서연은 없었다. 현재 나는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경영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 돈으로 오지에 세운 10개의 학교와 5개의 보유권이었다. 모두 어머니의 이름을 땄다. 멸시받았던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감정적으로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 하지만 한 의료봉사활동에서 오지에서 5년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젊은 의사를 만났다. 그는 내가 회장인 줄도 내 재산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청바지를 입고 약을 나눠주는 윤서연일 뿐이었다. 우리는 친구로 시작했고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다. 그는 내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존중해 주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 1000명 타워 가장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지난 모든 시련에 감사했다. 강태준의 따기에, 박 여사의 모진 말에, 하녀 같았던 지난 세월에 감사했다. 그 쓰라림이 오늘날의 강인한 윤서연을 만들었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다시 태어나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 날개는 깃털이 아닌 한 여성의 실력과 지혜, 그리고 자존감으로 짜여 있었다. 황혼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서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억압받던 며느리에서 권위 있는 여성 리더로 거듭난 그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립입니다.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 씨의 처음 실수는 자신을 낮추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며 타인을 만족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가장 튼튼한 버팀목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인과응보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끝없는 탐욕과 배신, 잔인함으로 남을 대한 강태준의 가족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쌓은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재탄생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불사조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사십시오. 황혼의 이야기는 잔혹한 복수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는 강인한 저항을 응원합니다. 진정한 여성 리더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불사조의 연극 이야기가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황혼의 이야기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연 씨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